네, 안녕하세요. 오늘 2023년 6월 13일입니다. 네, 네, 보이시나요? 오늘은 요거를 보여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훈민정음 K 클래식 콘텐츠로서의 가치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이제 카자흐스탄 나자르바예프 대학교가 있대요. 저도 처음 가봅니다. 그 중앙아시아 한국학 국제학술대에 가서 발표할 건데요. 6월 16일 날. 나란말싸미를 훈민정음에서 이제 나란말싸미 둥기게 달아 이렇게 시작을 하죠. 요걸 이제 잠깐 보시면 요거 본 사람들도 많을 텐데 조선 팔도 선비들의 레짐이 정녕 안 들리십니까? 사대부에겐 왕도 넘을 수 없는 금도가 있습니다. 문자를 새로 만드는 일은 내 능력을 넘어서는 것 같소. 적임자 한 놈이 있기는 한데 왜 절을 하지 않는 거냐? 걔가 저라는 거 보셨습니까? 신미대사죠. 1500년 전 소리와 문자를 분류하고 집대성한 원리가 팔만 대장경 안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 원리 너도 아느냐? 가. 나 좀 도와다오. 나는 중국을 능가하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 망상입니다. 왜 안 된단 말인가? 모든 백성이 문자를 읽고 쓰는 나라. 중국은 천년이 가도 못해. 새 문자는 무조건 간단하고 쉬워야 해. 빼자. 문자를 만들려는 진짜 이유가 뭡니까? 세상의 모든 지식을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싶다. 가장 쉽고 네. 왜, 이걸로 바로 넘어가죠? 그만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맞죠? 예. 차례는 이제, 에, 나란말씀이라고 부르는 나란말씀, 나라의 말씀, 훈민정음이에요. 근데 그 음에는, 문자와, 말, 두 가지를 다 합한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훈민정음의 사용 설명서를 해례본이라고 그러거든요. 예를 들어서 풀이한 책, 그뭐 기억은 뭐 혀의 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소리이니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세계기록 유산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책을 가지고 그 외국인 학생들한테 어떻게 우리나라의 말과 글자를 가르칠 수 있나 그 콘텐츠를 개발해 보자 그런 이제 의도로 발표를 할 건데 우리는 여러분 아세요? 훈민정음과 훈민정음 해례본, 훈민정음 언해본의 차이가 있어요. 언해본까지 써야 되겠네. 이거 세 개를 구별할 줄 알면 우리가 월인석보를 제대로 그 공부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차이를 알아볼 거고, 그리고 이 훈민정음과 영화 나란말싸미를 이제 영화를 가지고 보여주는 게 가장 쉽게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에요. 특히 요새는 제가 이제 그 조선시대 철학을 대학원 학생들하고 강의하고 있는데 그 대학원 학생들한테 뭐 실학이 어쩌고 저쩌고 정의학용이 어쩌고 뭐 무슨 뭐 성리학이 어쩌고 뭐 불교가 어쩌고 조선에 뭐 이런 걸 하다가 그 정약용의 형이 이제 쓴 그 흑산도로 유배 가서 쓴 그 이제 자산어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자산어보의 예고편을 보여줬더니 그 어려운 조선의 철학을 그 학생들이 한 번에 이제 그 이해를 하더라고요. 입으로 그냥 몇 줄을 설명을 했는데 발표를 시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나란말씀이라는 걸 활용을 해서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뭐 제가 뭐 여러 뭐 유럽이라든지 뭐 인도까지 가서 이제 계속 특강을 해왔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훈민정음은 이제 지금 한글이라고 부르는 글자의 이름, 훈민정음 해례본은 그 세종대왕이 쓴 훈민정음 사용 설명서, 훈민정음 언에는 우리 월인석보 맨 앞에 나와 있는 훈민정음으로 설명한 이 훈민정음 해례본 내용과 같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한자책으로 돼 있고 이거는 한글책으로 돼 있는 거. 그 차이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차이를 알고 이 세 가지를 잘 활용을 하면 세계인들이 우리 한글의 구조, 문법, 역사, 문화를 잘 알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고 훈민정음 콘텐츠 개발을 어떻게 그러면 해볼 수 있을까? 월윤석보를 이제 비대면으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 이런 걸 이제 알려주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덱스 요것만 그 영어로 썼어요. 그래서 머릿말은 이제 지금 유라시아를 우리가 유럽 아시아를 합해서 유라시아라고 하죠. 한국학을 전공하는 학생들 중심으로 어, 해외에서 한국학을 이제 전공하는 학생들한테 전공을 두 번이나 썼네. 가장 기본이 되는 훈민정음 관련 콘텐츠를 이제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 이후를 뉴 노멀이라고 말해요. 이제 새로운 뭐라고 할까 그 기준을 정해야 되는 때가 왔죠. 지금도 뭐 코로나에 걸리는 사람들이 종종 있죠. 지금 제 주변에 꽤 많이 있어요. 제 딸을 비롯해서. 비대면으로 이제 이렇게 강의하는 건 이제 뭐 전 세계적인 추세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영화를 소재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리고 그동안 사람들이 가장 혼동을 일으켰던 훈민정음 관련 그 세 콘텐츠를 쉽게 이해시키고 그 차이를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자. 먼저 세계기록 유산으로 책정된 훈민정음이 문자일까, 사용설명서인 훈민정음 해례본일까 이런 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훈민정음 해례본 또 훈민정음 언해본의 그 차이는 뭘까? 지금 좀 전에 머릿말에서 저기 차례에서 설명했죠. 그리고 훈민정음 콘텐츠 개발하는 전략으로 영화 나란말 써미를 활용하면 어떻게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훈민정음 콘텐츠에 훈민정음으로 쓴 글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의 결정체인 월인석보가 이제 훈민정음의 완성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잘 활용을 할 수 있을까? 지금 여러분한테 강의하는 내용을 그것도 이제 한자로 좀 이제 아니 영어로 이렇게 썼어요. 세계 기록 유산은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책이에요. 우리는 보통 그냥 한글 가나다라 마바사가 세계기록 유산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훈민정음을 예를 들어서 풀이해 놓은 책. 우리말로 하면 요새 훈민정음 사용 설명서예요. 1997년도에 세계기록 유산이 됐고요. 그리고, 이 책은 간송미술관이라고 해서, 전영필 선생, 이 진짜, 한국전쟁 때 이 책만 들고 피난 갔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여겨서 살아남은 책입니다. 국보 70호예요. 그럼 책 내용은 뭐냐? 1446년 음력 9월에 반포된 훈민정음에 대한 책인데, 그 책은 훈민정음은 1443년에
만들어졌죠. 이건 우린 다 이제 역사책에서 달달 외웠어요. 어, 네 번째 임금 세종대왕이 반포한 그 나란 말씀이 중국과 달라가 포함되어 있는 훈민정음 해례본의 서문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정인지 등 집현전 학자들이 이 훈민정음을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것이 해설서, 해례본,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름을 훈민정음 해례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훈민정음과 훈민정음 해례본, 훈민정음 언해의 차이는 뭘까요?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확실하게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훈민정음은 지금 말한 대로 조선 세종대왕이 어, 지금 조은숙 선생님이 이제 괜찮죠? 음. 세종대왕이 즉위 그 25년에 그 직접 만들고 성삼은 그때는 이제 정음청이라는 훈민정음의 정음이죠. 바른소리라는 기관을 두고 성삼은 신숙주, 최항, 정인지, 박팽년 이런 집현전 학사들에게 명을 내려서 해설서를 쓰게 했는데 사실은 이 집현전 학사들도 아주 극비리에 모르게 왜냐하면 그때는 중국의 한자만이 세상에 유일한 우리가 그 받들어야 할 그런 문자였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 그야말로 지식인들, 뭐 양반 사대부, 뭐 왕족, 귀족 이런 사람들만 쓸 수 있는 특권층의 문자였잖아요. 근데 이 세종대왕은 온 국민에게 그 특권을 다 나눠주겠다고 해서 새로 만든 문자를 그 이제 이 사람들에게 만들어 놓고 해설서를 쓰게 한 거예요. 그 반대가 극심해서. 훈민정음이라는 말은 백성민, 가르칠 바를 소리, 그래서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언어, 소리라는 것은 언어예요. 그야말로 말씀 그 이제 그 소리 문자까지 다 포함된 그래서 이 28자의 소리 글자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해례본도 그동안은 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간송미술관에. 근데 이제 상주에서 그 도굴된 그 상주 해례본이 이제 발견이 돼서 아직까지 국가에 그 귀속되지 않았죠. 어, 안동의 광흥사라는 절에서 그 도굴범이 그 훈민정음 해례본을 훔쳐가지고서는 이제 둘이서 서로 중고 책방 주인과 그 이제 그 중고 책방 에서 그걸 훔쳐온 사람과 둘이 이제 뭐 소송을 걸고 또 그 훔쳐온 사람이 그 책을 뭐 낱장을 한 장씩 찢어서 여기저기 집안에 숨겨놨는데 집이 불이 나가지고 또 일부는 훼손이 되고 지금도 어쨌든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기구한 운명의 상주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1940년에 안동에서 발견된 것, 지금 다 해례본 두 개가 다 안동광흥사. 그 2008년에 상주에서 발견된 게 아니라 원래 소재지는 안동광흥사였어요. 그래서 간송본이라고 부르는 1940년에 발견된 훈민정음 설명서는 이제 와룡면 이한걸이라는 사람의 집에 보관이 되어 있었어요. 어, 그, 어, 이 이한걸의 그 아버지가 아니라 선조 조상 이천이라는 사람이 그 여진족을 정벌한 공으로 세종이 하사했다고 전해져 오는 그런 책이었어요. 근데 뭐 그 책이 발견될 당시에는 뭐
그 도배지로, 이렇게 뭐 벽이, 뭐 무슨 천장에, 그렇게 도배가 되어 있어갖고 그 집을, 전체를 사가지고 그걸 한 장 한 장 뜯어냈다는 뭐 그런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어쨌든 어렵게 입수한 간송 전영필 선생은 한국전쟁 때 이 한 권만 오동상자에 넣고 피란을 떠났으며 잘 때도 베개 삼아서 잤다고 할 정도로 아주 이 해례본의 가치를 잘 알고 지켜낸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주본은 베이키라는 사람이 이제 자기네 집에서 발견됐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원래는 그 이제 중고 책방 고서점의 조용훈이라는 그 사람의 가게에서 다른 책을 사면서 슬쩍 그 이제 훔쳤다고 해요. 어, 근데 이게 이제 안동 광흥사의 복장 유물로 이제 밝혀지게 됩니다. 아, 그리고 상주본이 또 중요한 거는 그 여백에 그 주석이 남아 있는 거예요. 손글씨로 붓글씨로 쓴. 그런데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18번째 장이 이제 없어지고 불에 타는 등 아주 보존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어서 아주 이제 지금 걱정이 많죠. 훈민정음 해례본은 이 여기 우리 옛날에 한번 봤었어요. 근데 요거를 이것도 보면 좋은데 그냥 넘어가고요. 훈민정음 그럼 언해본이라는 건 뭐냐? 이건 이제 우리 여러 번 보셨죠. 우리 월인석보 서문에 나와 있는 세종어제 훈민정음. 그리고 해례본은 그냥 국지어음이 2호 중국하야 요거 국지어음 2호 중국만 써 있는데 언해본은 국지어음이 그러면 나란 말싸미 이렇게 해서 요 나란 말싸미를 가지고 그 송강호 박해일이 나오는 영화를 만들었다는 거죠. 훈민정음 언해본은 해례본에 한글 번역이 붙어 있는 걸 말해요. 나란 말싸미. 그리고 세종 어제 훈민정음하고 여기 세주에 쟤는 글 짓는 것이니 어제는 임금이 지으신 글이다. 이렇게 한글로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는 한문으로 되어 있던 훈민정음 해례본 내용에 1459년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책을 공부하는지 아시겠죠? 간행된 월인석보에 들어있는 훈민정음 어제서문 그 다음에 예의 부분을 한글로 번역해서 붙인 것이 훈민정음 언해본이다. 그래서 세종어제 훈민정음이라고 월인석보 앞에 합본이 되어 있다. 이런 내용을 이제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그럼 이 훈민정음 시리즈 훈민정음이라는 글자 이름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한자 사용설명서 언해본이라는 한글 사용설명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어떻게 그러면은 이제 세계인들이 한국어를 잘 공부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이 훈민정음 회례본의 첫 구절 국지어음에 해당되는 나란말싸미하고 영화 나란말싸미를 연결시켜가지고 훈민정음의 의미는 뭔지, 가치는 뭔지를 배워나간다. 그래서 훈민정음의 정의, 원리, 창제 배경, 그리고 훈민정음 문자로 지은 운문, 월인청강지곡, 산문, 석보상절에 등장하는 이제 집단지성 11명, 우리, 다 알고 계시죠? 신미대사를 비롯한.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서로 상생하는 전략을 만들어 보면, 어, 이 아주 스토리텔링도 다양하고, 또 이 월인석보 내용도 얼마나, 그 주옥 같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이제 한창 유행인, 뭐, 나란말싸미, 오징어 게임, 무슨 또, 요새 또 유행하는 또 영화는 뭐 있죠? 그런 영화 콘텐츠를 활용해서 좀, 재밌는 콘텐츠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나란말싸미 영화 속에 초성 맞추기 게임 같은 게 나와요. 그리고 오징어 게임의 이제 제목도 막 동그라미, 세모, 네모 막 이런 식으로 캘리그라피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훈민정음으로 쓴 책 어린석보 교수 학습 콘텐츠는 어떤 식으로 가르치면 좋을까? 요것도 잠깐 볼까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만 나왔네. 비읍, 기역, 시옷, 디귿이에요. 이거는 비읍, 기역, 시옷, 디귿. 뭘 것 같아요? 보고 싶다예요. 어. 그래서 이런 것들 맞춰보기 게임 같은 거 해도 좋을 것 같고, 오징어 게임도 오징어 게임 해가지고 이렇게 동그라미, 세모, 네모인데, 이 동그라미, 세모, 네모가 다 훈미정음에 들어있죠. 그러니까 오징어의 오의 이응, 네, 징의 이제 반치음, 이제 시옷이 뭐 세모가 됐다가 지읒이 되죠. 그다음에 깨임의 미음이 이제 이 미음이 되는 그런 내용들. 그래서 스쿼드 게임이라고 영어로는 돼 있는데 저는 이 동그라미 세모 네모를 어떻게 하려고 해라 그랬더니 이런 식으로 또 캘리그라피를 했고 이렇게 동그라미 세모 네모 이런 식으로 이걸 또 그렸더라고요. 어, 어, 이 오징어 게임을 그러면 이 오징어 유희라고 중국 한자는 이렇게 또 해서 동그라미 세모 네모를 집어넣었고 그래서 요 동그라미 세모 네모가 이게 이제 여기에 꼭지가 붙으면 꼭지 이응이고 반치음이라고 하기도 하고 세모꼴 뭐 삼각형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지금은 이 글자는 없어졌지만 어, 옛날에는 아우를 아사라고 했어요. 아사, 아자, 아우 이렇게 변하게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뭐 미음은 우리 지금도 동그라미하고 이제 미음은 쓰게 되죠. 이응하고. 그래서 훈민정음에 그러면 동그라미, 세모, 네모를 어떻게 말했냐? 동그라미는 후음, 목구멍 소리인데, 욕심할 때 욕자의 처음, 욕심의 이응자죠. 초발성이니라 처음 소리 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미음은 뭐냐? 입술 소리인데, 순음인데, 에, 미륵불 할 때 미자, 가득 찰 미자에 처음 발음하는 소리이다. 미륵불 할 때, 할 때 미음이죠. 그래서 이 점은 아래하고 요거는 어 이응이에요. 여기 예디응 아니고 이응이고 요거에다가 요만큼 치면 여린 히읗이고 위에다 점 하나 더 찍으면 그냥 히읗이고 이 세모꼴은 이 소리, 치아 소리라고 해요. 즈 이렇게 그래서 반만 이 소리가 난다. 그래서 반치음이라고 부른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배울 수가 있고, LGS 대학교에서 이제 이그 월인석보 세미나를 제가 강의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가르치냐. 훈민정음 관련된 석보상절, 월인청강지곡, 월인석보의 배경 지식을 알려주고, 현대어로 번역된 것을 정독하고 이건 이제 제 책 이름이죠. 그다음에 뭐 네이버를 통해서 이제 또 세종대왕 기념사업회에 그 원문 제공 서비스가 있어요. 국가문화유산 포털 같은 것들을 참조해서 가르칠 수가 있고 인터넷 수업 카페를 활용한다든지 단체 카톡방을 활용해서 이제 한국어로 이제 그 주고받는 연습을 한다든지 그리고 이거를 발표를 시켜서 무엇을 모르고 무엇을 이제 보충해 주면 좋을지 피드백을 준다든지 그리고 배운 것을 소논문을 작성하게 하는 이런 방법으로 지금 월인석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월인석보 1권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월인석보 훈민정음의 날개를 단다라는 책을 가져가서 보여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월인석보 그대 이름은 한글 대장경 2권을 또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맺은 말은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이 그 코로나 이후 뉴 노멀 시대에 훈민정음 콘텐츠는 영화라든지 캘리그라피라든지 다양한 스토리텔링 책이라든지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이제 그 가능한 한류 콘텐츠로 점점 진화 발전하고 콘텐츠 개발 가능성도 무궁무진하다. 그러니까 여기 중앙아시아
중앙아시아랑 터키를 또 묶어서 알타이 그 문화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유라시아를 넘어 알타이 이 문화까지를 아우를 수 있는 이 세계적인 훈민정음 그리고 그 콘텐츠 월인석버를 다 함께 재미있게 배워봅시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어떠셨어요? 쉬우셨어요? 어려우셨어요? 카자흐스탄에 있는 사람들은 그 러시아어가 지금 대세예요. 그래서 옛날 소련 지역에 들어있던 그래서 이 이야기가 쉬울지 어려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13강 불교의 우주관 공부할 차례죠. 11번째 남연부제 이야기. 어, 오늘 6월 13일 2023년 화요일입니다. 오후 1시 공손사 월인석보대학에 저는 터키 에르지스대에서 한국학을 가르치고 있는 정진원입니다. 우리 책에 이 그림 제가 좋아하는데 이게 이제 수미산이에요. 그리고 수미산을 둘러싸고 있는 이제 또 7개의 산이 있는데 이걸 이렇게 작은 산으로 이렇게 옹기종기하고 요 남쪽에 요 기와집에 살고 있는 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남선부주라는 섬을 이제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 남연부제 또는 남선부주 남쪽에 연부나무가 자라는 섬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공부는 지난번에 못했던 사륜왕과 칠보에 대해서 할 거고요. 석보상절 이야기 시달타 태자의 출가를 막아라 하는 그런 제목으로 또 재미있는 석보상절 이야기를 공부할 거고 지금부터는 남연부제 또는 남선부주라고 부르는 우리가 사는 지금으로 치면 뭐 지구 정도 되는 걸 그 이제 지구를 섬 정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참 이 당시에 불교의 세계관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삼계, 육도 이런 말 지금부터 엄청 세세하게 자세하게 공부할 건데요. 어, 우리가 여기 지금 욕계 중에서 남연부제 요걸 배울 거예요. 그래서 욕계는 이제 욕망이 있는 세상. 그래서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 여기에 이제 두 가지를 더하면 이제 육취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동서남북 네 개의 커다란 섬, 네 개의 커다란 지구, 동불바제라고 부르는 세계, 남연부주라고 부르는 세계, 서우화, 북구로주라고 부르는 세계 이렇게 있어요. 옛날에는 지금 우리는 동서남북 이러는데 시계 방향으로 동남서북 이게 더 저는 더 그 합리적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남선부제 위에 그 사왕천은 사천왕천이 있고 그 꼭대기에 도리천이 있고 그 위에 아마천, 도솔천, 한악천, 타화자재천 이렇게 있어서 이제 그 6개 하늘이 욕망의 세계에 있다고 생각하고 욕망을 벗어난 세계를 이제 색계라고 하는데 이 이제 4개의 또 색계의 하늘이 있어요. 초선, 2선, 3선, 4선. 그리고 색계도 벗어난 무색계에 또 4개의 하늘이 있어요. 공무변처천, 식무변처천, 무소유처천, 비상, 비비상처천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 이거를 다 공부할 건데 오늘은 이 남연부제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조금 더, 우리, 그 앞에 요게만, 보면, 이 남성부주, 인간이 사는 세상,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이제 수미산이에요. 아까 이걸 수미산이라고 보면 중턱에 사왕천 또는 사천왕천. 그래서 수미산 기슭에는 우리가 살고 있고, 중턱에는 사천왕이 살고 있고, 수미산 꼭대기에는 도리천이라는 하늘이 있고, 이제 산 꼭대기 위에 하늘에는 야마도설, 화락, 타화자재천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시간 개념은 명현겁. 겁은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본래 뭐 이제 그 하늘과 땅이 한 번 개벽한 후부터 다음 개벽할 때까지의 시간. 굉장히 오랜 시간을 이제 겁이라고 부르죠. 그 겁에는 과거, 현재, 미래, 과거 시간, 현재 시간, 미래 시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중에 이제 현겁은 현재의 겁이라고 하고 성주, 괴, 공, 네 주기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현겁을 명현겁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어, 그래서 현겁, 현재 일 대겁, 이제 대겁도 뭐 이제 이렇게 많은 현인들이 이제 나타나시고 그리고 중생을 구제하는 커다란 시간을 대겁, 큰 대자를 써서 대겁이라고 하는데 이 대겁이 성립되는 지극하게 아주 엄청난 긴 시간을 성겁, 세상이 이루어지는 시간, 그 이루어져서 세상이 존재하는 시간을 주겁, 성주 괴공을 말할 거예요. 어느 정도 지나면 그 만들어진 세계가 점점 허물어지고 파괴되어 가는 것을 파괴할 괴자 써서 괴겁. 그리고 그 파괴가 점점 되고 나면 아무것도 안 되는 상태로 지속이 되는 공겁. 그래서 성주, 괴, 공이라고 부르고 이 네 겁을 일대겁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저께 그 4,000m 되는 에르지에스 산의 옆에 있는 리포스 산이라는 곳을 갔는데 2,500 몇 미터예요. 근데 그 산 꼭대기에 글쎄 로마 시대에 지어진 그 목욕탕 그 무너진 그 바위들이, 돌들이, 건축 자재들이 남아있고, 아직도 그 산꼭대기에 물이, 그 목욕탕에 쓰던 물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지금 에, 언젠가는 그 목욕탕을 뭐야, 3,000m 가까운 데까지 다 돌을 끌어올려서 만들었겠죠. 성겁. 그리고 그걸 이용했겠죠. 주겁. 그래서 그 만들어진 목욕탕에 앉아서 보면 그 옆에 4,000m 만년설의 에르제스 산이 보여요. 제일 높은 산이. 근데 이제 로마가 망하고 이 그 돌궐족이 들어와서 파괴되어 가는 시간이 있었겠죠. 궤거. 그리고 이제 파괴되어서 지금은 여기가 목욕탕이 있었어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냥 돌무더기가 많은 곳을 지나갔을 뿐인 거예요. 그런 상태로 지금 공급으로 지속되고 있는 로마 시대의 목욕탕 산꼭대기에 그걸로 설명을 해보시면 그 머릿속에 그려보시면 어, 건물도 성주 괴공이 있고 인간도 성주 괴공이 있죠. 이거는 다시 말해서 생로병사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쵸? 이루어졌다는 건 태어났다는 거고 그 머물러 있다는 것은 살아가면서 점점 나이가 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파괴되어 간다는 것은 늙어가면서 병이 든다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죽어서 공으로 돌아가는 거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네 겁은 일 대겁은 각각 20중겁이 있대요. 그래서 그 성겁에 20중겁, 주겁에 성에 20, 주에 20, 그럼 2, 4, 8, 80중겁이 되죠. 이 중겁은 인간 수명이 8만 살인 때가 있대요. 그래서 8만 살 제일 많을 때로 8만 살에서 시작해서 100년에 한 살씩 줄어서 인간의 평균 수명이 10살까지 줄어드는데요. 그리고 다시 10살에서 100년에 한 살씩 늘어서 8만 살까지 이제 이어지는 그런 이제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10살에서
우리는 지금 한 살씩 늘어서 지금 100살 사는 그런 시대에 온 걸까요? 아니면 8만 살에서 한 살씩 줄어서 100살에 이르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성주 괴공의 이 네 시기를 조금 더 보면 이 성주 괴공 네 개의 시기를 그 일기 성의 기간 맨 첫 번째 기간은 똑같대요. 그리고 사람의 수명이 아까는 8만 살이었는데 8만 4천 살로 보는 그런 설도 있어요. 그 8만 4천 살의 나이가 10살에 이르도록 줄어들고 10살부터 다시 이제 나이가 8만 4천으로 늘어나고 이걸 20번 반복하는 것을 이제 중겁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또 20번 반복하는 동안에 세계가 이제 주겁으로 머물기도 하고 또 세계가 파괴되는 그런 그 궤겁도 나타나고 또 20번 동안에 이제 그 아주 소멸해 버리는 그런 시간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인도의 이 철학사상인 거예요. 시간 개념, 그리고 세계관, 뭐 지구를 하나의 섬, 뭐 제주도 정도로 생각하고 앉아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의 이 어마어마한 그 시간 공간에 대한 그 생각이, 정말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심지어, 이거를 쓴 사람들이 외계인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기간을 계산해 보니까 13억 4,384만 년이래요. 진짜. 아,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사는 시기가 이 안에 들어있다. 그리고 불교 경전에 따르면 이 기간에 이제 그 과거 7불, 구류손 부처, 구나암무니 부처, 가섭 부처, 석가모니 부처 등 일천 부처가 이제 출연한다고 해요. 우리 얼마나 스케일이 장대합니까? 저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무슨 판타지 영화 만들지 말고 이 월인석보에 나오는 이 시간 세계, 공간 세계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면 정말 대단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천분의 부처님, 천불사상은 이런 생각에 기반을 두고 생긴 건데 이 천분의 부처님이 전부 다 어, 지금 현재 나타나는 부처님인 거예요. 그래서 이 천불을 모신 정각을 천불전이라고 하고 요새는 뭐 삼천불전도 있고 만불전도 있죠. 그리고 이제 세 분의 부처님을 삼신불 또는 오방불을 중심에 두고 선불을 주변에 세우고 사순의 운주사에 가면 또 이제 누워있는 부처, 그 운주사에 천불이 있었다고 전해지죠.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그리고 그 천불 가운데에는 나하고 인연이 있는 부처가 꼭 하나씩 있다고 해요. 여러분들도 한번 가서 보시고 어떤 부처가 나하고 인연이 있는지 한번 눈 맞춤을 하시고 나를 이제 그 수호하는 부처님을 하나 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으네요. 예. 그래서 지금 또 우리가 아까 산 모양으로 했지만 요런 그림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가 남선부죠. 남쪽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수미산이에요. 요 위에 그 맨 꼭대기가 이렇게 평평하게 돼 있는 게 그 도리천이고 여기가 이제 승신주, 우화주, 구로주 이런 식으로 돼 있고 해는 여기 있고 달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옛날 사람들은 세상이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했어요. 이 남선부주 이걸 둘러싼 거는 바다죠. 바다고 용왕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 밑에는 금륜 그 이제 그 류는 바퀴륜자죠. 그래서 이 금으로 된 바퀴.
물로 된 바퀴, 바람으로 된 바퀴가 이 그 바다 밑에 이렇게 그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그림으로 옆모습으로 단면도로 보면 그 남선부주는 욕계에 있는 우리가 사는 세상인데 이 그 욕계 밑에는 지옥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이 금륜, 수륜, 풍륜, 공륜 공륜이 하나 더 있네요. 이렇게 에, 저기 뭐야 바다 밑그 이제 땅속은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을 했고 남선부주를 이제 여기 있고 수미산이 가운데 있고 7개의 산이 둘러싸고 있고 8개의 바다가 또 사이사이에 둘러싸고 있고 여기는 이제 철로 그 보호하고 있는 이제 철이산이 이렇게 울타리처럼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6개, 색개, 무색개 이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 요것도 이제 그 수미산 3개 지도 사바세계 그 이제 그림인데 여기에도 보면 요게 이제 33천이 도리천이에요. 그리고 요게 사천왕천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남선부주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 그림을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불교의 이 그 우주관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림들을 이제 여러 가지로 이렇게 구성을 해놓은 것들을 제가 찾아낸 거고 우리가 뭐 수미산이라고 하는 곳이 티베트 쪽에 있죠. 카일라스 산이라고 부르는 정말 지구의 중심산 같은 건데 저는 여기를 아직 못 가봤어요. 가보려고 하기만 하면 그때마다 무슨 중국이 이제 여기에 그 들어가는 거를 이제 그 허락하지 않고 또 이제 티베트 사람들이 독립을 이제 요구하는 그런 이제 그 시위를 하고 해가지고 가려고 했을 때마다 이 문이 막혀서 못 갔는데 이 갈 수 있는 인연이 되실 때 꼭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제가 그 나라현 그 일본에 가서 그 수미산 도를 이렇게 이제 찍은 건데 이것도 이제 그 수미산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천왕천인 것 같고 이게 도리천인 것 같아요. 음. 수미산이 그럼 뭔가 불교의 우주를 말할 때 세상의 중심에 있는 산. 수미산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 승신주, 남쪽에 선부주, 그리고 서쪽에 우화주, 북쪽에 구로주 이 4대주가 동서남북에 있고 그것을 둘러싼 부산 8해가 있다. 아, 아까 이제 7개의 산이 둘러싸고 있는데 여기에는 또 부산으로 되어 있죠. 수미산의 아래에는 지옥이 있고 수미산의 가장 낮은 곳에 그 바다 위에 섬으로 둥둥 떠 있는 인간 세계가 있다. 또 수미산 중턱에는 그 동서남북으로 지국천, 증장천, 광목천, 다문천 우리 그 절마다 우리도 청풍마을에 사천왕천이 사천왕상이 그림으로 모셔져 있죠. 그 사왕천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미산의 정상은 아까 꼭대기가 이제 평판하게 돼 있는 거 보셨잖아요. 그리고 그 중심에 성견천, 그 주위 사방에 32개의 궁전이 있어서 33천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수미산 위에는 6개 육천 가운데 4개의 하늘, 사천왕천, 그 도리천은 수미산에 있고 그 위에 뭐 야마천, 화락천, 무슨 도솔천, 타화자재천 이런 4개의 하늘이 있고 그 위에는 3개의 내하늘, 무색개의 내하늘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절에 그냥 다니지만 지금 동선사 일주문 새로 만들었죠. 그 청풍로 아래 사천왕문. 그다음에 이제 우리 저기는 불이문은 없지만 이렇게 보통 이루어져 있죠. 우리나라 사찰을 만들 때 가람 배치를 수미산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이제 절을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찰에 들어서는 문인 일주문은 천상계를 넘어선 부처님 세계를 들어가는 그 일심을 상징해서 일주문이라고 붙인 거예요. 기둥이 하나로 되어 있죠. 그래서 기둥이 하나로 지붕을 못 받치면 그 이제 작은 그 기둥으로 옆을 지탱해 놓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 큰 기둥 하나만 보고 하나의 기둥으로 만든 문, 그래서 일주문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사천왕문은 수미산 중턱까지 올라온 걸 상징하고 불이문에 도달하는 것은 이제 수미산 꼭대기, 도리천에 도달했다는 걸 상징한대요. 그리고 부처는 그 위에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해서 법당 안에 불단을 수미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범종각을 사천왕문과 불임문 사이에 보통 세우거나 불임문 옆에 건립하는 까닭도 불전 사물인 범종, 운판, 모고, 법고를 올려서 수미산을 중심으로 한 모든 중생에게 부처님의 음성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래요. 그러니까 봉선사는 사천왕문 그 다경실 옆에 그 저기 그 조실스님 있는 근처에 범종각이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이 수미산의 남쪽 칠금산 대처리산의 짠물바다에 있는 연부제, 남연분제라고 하는 곳에 인간 세상이 있다. 그래서 수덕사의 가람 배치가 이렇게 일주문이 있고 천왕문이 있고 불이문이 있고 아이고 이렇게 대웅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이문은 보통 생략되는 경우가 많은데 요 불이문도 요즘에서는 솔직히 생과사도 둘이 아니고 그쵸? 고통과 또 그 즐거움도 둘이 아니고 제가 지난번에 이제 그 보이스피싱 받고 그 이제 지옥을 헤맸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어, 전까지는 제가 여기에서 어, 심심한 극락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그 터키에서 요새 이제 날씨가 굉장히 이제 그 변덕스러워가지고 아직까지도 지금 6월인데 그 이제 춥고 아침에는 쨍쨍 햇빛이 났다가 오후에는 반드시 비가 오고 어저께도 뭐 그냥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져서 그 도서관으로 이제 갑자기 비를 피해야 할 지경으로 그냥 한 1분 만에 옷이 다 젖고 막 이랬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불의사상을 공부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 일주문, 천왕문, 불임문, 그 다음에 대웅전. 어, 여기에 이제 뭐 책 석가모니를 올리면 모시면 대웅전이 되고 극락전, 아미타전은 이제 아미타불, 그다음에 대적광전은 비로자나불 이렇게 되는 거죠. 용화전은 이제 미륵 그 부처님을 모신 거고 그래서 그 이제 칠보도 우리가 앞으로 공부 계속 많이 해왔고 할 텐데 월인석보의 7가지 보석은 금, 은, 유리, 파려, 착어, 만호, 접진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법화경에는 조금씩 달라요. 금은 거거, 거거는 여기 없죠. 이건 아마 착어에 해당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만호, 유리, 순서가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매괴가 있고, 매괴가 파려가 아닐까 싶은데, 적진주를 붉은 진주. 무량수경에는 금은 거거, 만호, 유리, 이제 파려를 여기에서는 매개, 파리라고 했고 적진주를 산호라고 했네요. 그다음에 아미타경에는 금은 거고, 만호, 유리, 파리, 붉은 진주 다 같은 말인데 이렇게 용어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 칠보에 대한 설명을 좀 더 해드리면 유리는 청금석이라고 해서 그 푸른 색깔이 굉장히 귀했대요. 그래서 이제 실크로드 쪽에 지금 제가 가는 카자흐스탄 같은 데도 이 동굴의 불교 유적에 이 파란색을 이제 많이 썼는데 굉장히 귀한 물감이었죠. 다 보석을 갈아서
물에 개서 그렇게 이제 부처님의 그 모습을 그려놓은 거예요. 거거는 일종의 조개라고 하고, 만호는 뭐 이제 뭐 말의 뇌처럼 생겼다고 해서 만호라고 한다고도 하고, 그다음에 호박은 노란색, 산호, 아까 적진주, 진주, 매개는 장미라고 되어 있어요. 유리는 청금석이고, 푸른 유리를 이제 가리키게도 되었고, 그다음에 파리는 파려라고도 하는데, 하얀 수정, 크리스탈을 가리키고 있고, 거거는 착어라고도 읽고, 조개 껍데기나 하얀 산호를 말한대요. 일종의 그 나전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고, 진주는 붉은 진주를 말하고, 매개는 아직 정확하게 모르나, 붉은 보석이나 붉은 옥, 또는 뭐 장미석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다고 해요. 칠보산이 이제 둘러싸고 있다. 그래서 이 가운데가 수미산. 그 수미산을 그 이제 첫 번째로 둘러싸고 있는 게 지상산, 지축산, 청목산, 선견산.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마이산, 상이산, 아 뭐야 남인달라산, 맨 마지막에 철위산 이렇게 되어 있대요. 어, 그래서 이게 이제 수미산과 구산팔의 아까 봤던 요 내용의 평면도입니다. 어, 그리고 연화도 네 종류의 연화가 있죠. 그래서 홍련은 빠드마, 발두마화라고 부르고, 청련은 우발라화, 우뚜발라라고 부르고, 백년은 푼다리까. 뭐죠? 봉선사에 있는 백년 은 푼다리까 연못인 거죠. 분다리와 연못. 그 다음에 황년은 부물두화, 꾸무다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옴만이 빠드메 훔 할 때 빠드마가 이제 홍년, 어, 옴, 옴은 이제 저기 그 지심으로 이제 귀명하는 그런 처음 말이고, 만이는 이제 여의주, 뜻대로 되는 보석을 말하고, 옴만이 빠드마는 이제 홍련. 그래서 그 붉은 연꽃 속에 보석이여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어요. 옷만이 빠드매움을 이렇게 부른다. 그리고 이제 용이 굉장히 불교에서 이제 바다의 수호신으로 왕으로 나오는데, 그 철룡 8부에서도 용이 나왔죠. 비사사와 함께 그 광목천에 이제 부하로도 등장을 하고, 또 이제 8부 중이 원래 고대 인도의 그 신이었는데 불교로 흡수된 그 신이 됐다고 하고, 불교에서 보면 이게 이제 힌두교의 신이어갖고 격이 좀 낮고, 부처의 권속으로 불법 수호의 신이 된 걸로 그렇게 용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용왕 중에 용왕, 킹 오브 킹, 사갈라 용왕은 이제 그 땀물바다의 왕이라는 뜻인데, 이 딸이 8살 때 영축산에서 부처님 설법을 듣고 남자가 됐고 부처가 되었다. 그래서 그 천룡팔부가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러니까 용녀라는 말도 많이 쓰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천룡팔부는 불교 경전에서 나온 용어인데, 부처님이 많은 보살과 비구니에게 설법하실 때 언제나 천룡발불과 함께 참석을 한다. 그리고 법화경에는 천룡팔부에 대해서 인비인, 사람이면서 사람이 아닌 중생, 모든 사람들은 용녀가 부처로 변화하는 것을 본다라는 내용이 이제 법화경에 나온대요. 그래서 사람이면서 사람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반인, 반신 정도 된다고. 그래서 우리 상공교사에 이런 사람이 하나 나오는데, 진지왕과 도하녀가 낳은 비형랑이 이제 신출귀몰하고 이런 귀신들을 거느리고 다니면서
지금 서울로 치면 한강다리를 왕의 명령에 따라서 하룻밤 사이에 귀신 부려서 놓았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용신은 신라 시대부터 불법을 수호하고 나라를 수호하는 그런 이제 용신으로 우리가 믿어왔고 고려 시대에는 또 이제 비를 다스리는 그런 용왕을 섬기게 됐고 또 이제 뭐 천령, 오왕명산, 대청용신 이런 것을 섬기는 팔관회가 있대요. 팔관회를 제가 한 번도 그 요새 재현하는 걸 못 봐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절에도 용왕님을 모신 용왕도량이나 바닷가에 가면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다음에 우도량은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운하당이듯이 구름문자 비우자 옛날에 농경사회에서는 비가 굉장히 중요했으니까 지풍도량 이렇게 불리기도 했대요. 그리고 조선시대에도 태룡왕사가 있었어요. 경기도에서는. 그래서 주로 기우제를 지내는 절로 이제 그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고 우리에게도 아직까지도 용신에 대한 신앙이 깊게 자리 잡고 있음을 볼 수가 있고 또 조선 후기에 신중 탱화에서도 용왕 우리 탈룡팔부 공부하면서 그 불화에서 봤죠. 그게 이제 조선 후기까지 지속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거고, 용왕을 주존으로 한 천룡탱화가 만들어지기도 했대요. 그때는 이제 농사가 잘 안 되고 기우제가 필요했을 때겠죠. 용의 형상은 제왕의 복식에 얼굴에는 용의 눈썹, 그리고 용수염 이렇게 이제 해서 용이라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머리에는 불꽃이 올라오는 구슬이 한 개 또는 두 개가 얹혀 있는 관을 쓰고 있고 손에는 용뿔을 들고 있대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용이 몸을 휘감고 있는 그런 그림으로도 등장을 합니다. 자, 시간이 좀 많이 갔네요. 두 가지를 봤더니, 요것도, 한 지금, 12분이니까, 오늘도 그 PPT를 두 개를 봤기 때문에 하나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이거 아까 한 거고, 잠깐만요. 꺼내는 게, 우리 지난번에 못했던 월인석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고상절 이야기는 다음번에 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벌써 12번째 이야기. 지금 우리가 공부했던 사륜왕 그리고 칠보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어, 삼천 대천 세계의 기본 단위라고 하는 나라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었죠. 그래서 이런 나라라는 말은 도대체 언제부터 생겼을까? 나라의 뜻은 뭘까? 뭐 이런 아주 근본적인 우리가 생각지도 안 하고 평생 써왔던 말에 대한 어원이라든지 그 뜻을 공부하게 만드는 게 월인석보예요. 그리고 그 일본에도 나라라고 하는 지역이 있죠. 아까 제가 수미산 보여준 그 나라라는 중심에 그 수미산이 있고 수미산 바깥에 칠보산이 있고 칠보산 바깥에 바다가 있고 또 네 섬 중에 우리는 남쪽 연부제에 산다. 이런 걸 아까 그 PPT에서 보셨어요. 어, 왠지 화성에 사람이 살고 있을까? 이런 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화성에 계속 우주선을 보내고 있고, 그렇듯이 이제 이 남쪽 섬을 우리가 지구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다면 그 이제 섬을 이제 별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지구별에 살고 있다면 동쪽 별, 서쪽 별, 북쪽 별에는 그럼 누가 살고 있을까?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소설을 써도 좋을 것 같고, 지금 문학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근데 제가 지금 이거 기록하고 있나요? 네, 하고 있죠. 그 네 섬을 다스리는 왕들은 누구일까? 또 궁금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름만 들어봤던 금륜한, 을륜한, 동륜한, 천륜한 발음하기도 어렵네요. 금륜,
금으로 된 수레바퀴 왕, 은 수레바퀴 왕, 구리 수레바퀴 왕, 철 수레바퀴 왕에 대한 내용이 이미 신라에도 이런 왕 이름이 있었죠. 진지왕이 사실은 금륜왕이었어요. 그리고 그 금륜 태자 위에는 동륜 태자가 있었어요. 이런 왕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알면 아, 신라 시대가 얼마나 불국토였나 알 수 있어요. 25대 진지왕의 이름이 금륜 왕자였고 그의 형인 동륜 태자가 이제 죽어서 이 금륜 태자가 진지왕이 된 거예요. 신라가 불국토를 표방한 그 나라였다는 것을 이런 데서 볼 수가 있고, 신라 진지왕 시대를 한번 떠올리면서 이 글을 읽어봐도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륜왕에 대하여 12번째 월인석보 이야기는 금륜, 을륜, 동륜, 천륜의 네 수레바퀴 왕이 다스리는 세상입니다. 지난 이야기에서는 동서남북 네 종류의 천하 중 우리가 살고 있는 남쪽 연부제, 남쪽 연부 그 별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 동서남북 네 천하를 누가 어떻게 다스릴까? 이 네천하를 금륜왕은 다 다스리시고 을륜왕은 세천하를 다스리시고 동륜왕은 두천하를 다스리시고 천륜왕은 한 연부제를 다스리시나니 그러니까 천륜왕이 우리 남성부주를 다스리고 있네요. 이 네 부류의 그 바퀴왕 수레바퀴왕이 한 밤낮 사이에 24시간 사이에 자기가 다스리시는 땅은 이제 그 곳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나라를 다 돌아서 십선으로 교화하시나니 이 이제 오늘 십선도 배울 텐데 이 내용은 동서남북 네 천하를 다스리는 왕은 금륜, 세 천하를 다스리는 왕은 을륜, 두 천하는 동륜, 천륜은 남선부주 한 천하를 다스리는 왕 이름입니다. 우리가 사는 연부제 왕은 천륜왕이로구나를 알겠죠. 이 네 분의 수레바퀴 왕이 하룻밤과 낮 사이에 자기가 맡은 천하를 다 돌면서 10가지의 선으로 교화를 해서 백성들을 다스린다. 대단한 역량이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이제 여기 내천하랄 금륜왕이 다사리시고 을륜왕은 세천하를 다사리시고 동륜왕은 두천하를 다사리시고 현륜왕은 한 연부제를 다사리시나니 이 네 윤왕이 한 밤낮 사이에 아까 오징어 게임에서 본 세모가 나타나죠. 사이에 자기가 다사리시는 따는 땅도 되고 흙도 되고 장소도 되고 이제 커다란 나라도 됩니다. 그러면 십선은 뭔가 또 세주에 써놔요. 십선은 10가지 좋은 일이니 한 것 죽이지 아니하며 도작, 도둑질 아니하며 음욕 아니하며 거짓말 아니하며 빛난 말 아니하며 빛나다는 것은 빛이 나도록 꾸민다는 거예요. 모진 말, 악한 말, 나쁜 말 아니하며 두 가지 말 아니하며 이간질하는 거예요. 양설이라고 하죠. 아끼고 탐하지 아니하며 성내는 마음 아니하며 사곡한 삿된 삿되게 보는 것을 아니하는 것이다. 음욕은 남진 겨집이 한데 잘시요. 하고간 비끄며 고바 정티 못할시라. 음욕은 남진은 그 조선시대에는 남자를 남진, 우리나라 말이 그냥 남진이었어요. 가수 남진이 생각나죠? 겨집은 집의 곁이다. 그래서 이게 지금은 이제 비속어지만 옛날에는 안에 있는 사람, 음,
집사람 정도 되는 그런 이름이었어요. 세주에서 말하는 10가지 좋은 일. 이거 우리가 이 중에서 여러분들 뭐는 꼭 지킬 수 있어요? 한 것을 죽이지 않는다, 이거 안 되죠. 동물도 식물도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장을 봐서, 요리를 한다는 건 사실은, 이 첫 번째를, 못 한다는 뜻이에요. 도둑질하지 않는다. 이거는 물건을 훔치는 것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거겠지만, 요즘은 남의 아이디어를 훔치거나, 그리고 논문을 쓸 때 어떤 책을 보고 이 책을 받듭니다라고 인용 표시를 안 하거나, 이런 것도, 표절, 이런 것들도 다 도둑질이죠. 음란한 욕망은 남녀가 함께 잠자지 않는다. 이 표현도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사실 거짓말도 하지 않기 어렵죠. 선의의 거짓말은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이제 트레킹 그저께 갔다 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지금 터키 돈의 가치가 폭락해가지고 일 리라가 몇 년, 4년 전에 1,000원이었다가 지금 54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막 돈이 뭐 거의 휴지 조각처럼 이렇게 막 변해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나마 저는 이제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월급을 받으니까 상대적으로 같은 돈을 받지만 되게 이제 이 터키의 선생님들에 비해서는 제가 이제 돈을 많이 받는 사람에 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나이도 여기서 제일 많고 이 학과를 만든 설립자의 그런 어떤 책임감과 자부심도 있고 그래서 이제는 웬만하면 이제 많이 베풀고 나누고 사려고 합니다. 근데 마음을 그대로 이해해주고 받아들여주는 사람이 별로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받기만 하는 사람은 받는 게 점점 당연해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은 젊어서 받고 나보다 나이 한두 살 많은 사람은 자기가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대접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 받기만 하는 사람만 주변에 있어서 가끔가다 이거는 뭐지? 그러니까 어떤 최소한의 양심과 예의 범절 장사꾼에게도 상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도가 지켜지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를 트레킹에 픽업을 해서 산 기슭까지 데려가고 다시 집까지 이제 또 데려다주는 그런 이제 무스타파라고 하는 변호사가 있는데 그분이 너무 운전도 많이 하고 기름값도 여기가 너무 비싸고 그래서 우리가 기름값 정도는 이제 저하고 세 사람이 이제 동승해서 가는데 드리자 그랬더니 뭐 그러자고 하더니 글쎄 어, 두 사람이 우리 돈으로 2,700원을 그 무스타파 변호사한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 이제 5, 6만 원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도 이제 에, 그 정도 기름값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니 학교 안에 제가 교수 타운에서 우리 학교 왔다 갔다 하면 한 8천 보대는 거기만 갔다 와도 70테레인데 2,700원 50테레예요. 두 사람이. 그러면 1,200 얼마? 1,300 얼마씩을 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속을 끓였는지. 그래서 이제 제가 트레킹을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꾸미고 아첨하는 말 하지 않는다. 이게 말로 된 게 십선 중에 거짓말, 꾸미고 아첨하는 말, 험담과 모진말, 이간질하는 말, 몇 가지가 들어 있습니까? 말. 10가지 중에 4가지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지금도 이제 제가 같이 간 사람을 험담을 하는 셈인데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운전을 해준 그분은 이런 거 괜찮아 필요 없어 신경 쓰지 마라고 말했지만 차라리 그 돈은 안 주느니만 못하고
저 같으면 굉장히 모욕을 느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침 우리 딸하고 연락이 됐길래 이제 그 상황 직후여서 엄마의 유언이다. 돈은 네가 받고 싶은 만큼의 돈을 남에게 드릴 때는 내가 이 정도면 만족한다라고 하는 돈을 드려라. 그리고 네가 어떤 대접을 받고 싶으면 네가 그 대접을 상대에게 해줘라. 아, 상대를 함부로 대하면서 네가 좋은 대우를 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내가 요새 이제 그 터키에 와서 느끼고 있는 그런 것들을 얘기해 주면서 어, 만약에 그런데 그거를 받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고마운 걸 모르고 대접을 받으려고만 하면 그 사람하고 상종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한 50대 정도 되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인간관계가 정리가 되더라고요. 저의 경우 그랬습니다. 어쨌든 거짓말, 아첨하는 말, 험담, 이간질 이 중에서 제일 나쁜 건 이간질하는 말입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또 있네. 인색하거나 욕심을 부리지 말아라. 제가 보이스피싱 준하는 그런 일을 겪은 다음에 인심이 좋아졌어요. 그 통장의 잔고가 어느 날 제로가 될 수 있다라는 그걸 이제 깨닫고 나서 이제 어, 뭐 어딘가에 10만 원 줘야 될 거 30만 원 주고 있고 또 이제 어, 이 옆 나라에서 공부하고 있는 이제 그, 어, 제 조카한테도 이제 에, 장학금조로 또 돈을 막 이제 주고 있고 이제는 나누고 베풀 때가 언제든지 일개 개인들의 이 통장이나 이런 것들은 그 해커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해킹해서 가져갈 수 있는 거더라고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요즘에 그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었다거나 그럼 다 이 안에 들어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천을 하고 이것을 받아들여 주지 않는 사람하고는 더 이상 안 만나셔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성내는 마음을 내지 않는다. 트레킹 잘 갔다 와가지고 두 사람 때문에 어찌나 화가 났는지 어디까지. 그리고 삐뚤어지고 굽은 편견을 갖지 않는다. 이제 두 사람이 이제 가난한 젊은 이제 사람들이니까 돈이 없을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저는 좀 넉넉히 챙겨갔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이도 많고 또 이제 월급도 많은 편이니까 내가 좀 더 낼게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좀 솔직하고 정직하게 이러저러해서 우리는 이거밖에 못 내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봤으면 제가 그렇게까지 이제 화가 나진 않았을 텐데 그 차 안에서 그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돈 같지도 않은 돈을 정말 뭐 구걸하는 사람한테도 안 줄 만한 그런 작은 돈을 주면서 저한테도 그 돈을 자꾸 그 사람을 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는 너무 적은 돈이라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랬더니 저한테 문자를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 영어로 뭐, 반드시 이 돈을 줘야 된다. 내가 이제 그 돈을 안 낼 것 같은 모양이었나 봐요. 제가 안 주고 있으니까. 근데 저는 그거보다 큰 돈을 꺼내서 이제 주머니에 넣고 있다가 이 내릴 때 이분이 이제 부담스러워 할까 봐 얼른 주고 내리려고 주머니에 넣고 있었거든요. 근데 너는 내야만 해. 예. 너는 왜 안 내? 막 이러면서 저를 이제 계속 이제 종용을 하는 것 때문에 더 화가 났었던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이제 십선으로 교화하시나니, 그러고 십선은 10가지 교한 일이니, 한 것 죽이지 아니하며, 이런 거 읽어보고 싶지 않습니까? 도작 아니하며, 음욕 아니하며, 남의 친절을, 도둑질한 거나 마찬가지인 삶은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이 도작 아니하며를 이제 읽으면서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예. 음, 음욕 아니하며 이것도
그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건강한 욕망 아닙니까? 그래서 이 이제 인간 세상이 유지가 되고 사랑을 하고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지 않았던들 요즘은 사랑을 하고 연애를 하는 것까지는 하나요? 근데 결혼을 안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지 않아서. 근데 여기는, 보면은 그래도 꽤 많은 아이들이 그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아직은 이 터키가 그래도 희망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가지 좋은 일은 신구의 3업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10선 중에서 앞에 3가지는 이제 몸에 대한 거죠. 산 거 죽이지 말아라, 뭐, 도둑질하지 말아라, 뭐, 그 다음에 4번째부터 7제까지가 구업이에요. 저도 지금, 또 그 같이 트레킹한 사람들에 대한 구업을 짓고 있습니다만, 거짓말, 아첨, 욕, 이간질. 이것을 굉장히 이제 불교에서는 엄격하게 경계를 하죠. 말만 조심해도 이 4가지 선업을 쌓게 되니까 일단 과묵해져야겠다. 그러나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고 있으면 그것 또한 나는 또 다른 잘못을 저지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8번째부터는 마음, 곧 의업인 탐진치, 삼독에 관한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몸으로, 말로, 그 생각으로 짓는 10가지 잘못을 안 하는 게 10가지 좋은 일인 거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 뭐 미투라든지 뭐 이 성폭력 같은 건 그야말로 음욕의 신호업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걸 잘 들여다보면 일단 욕심부리지 않아야 한다라는 탐욕을 이제 어기게 된 거고 그리고 상대방을 정신적으로 죽이고 정조를 빼앗고 거짓말로 무마하려는 그 시박의 결정체가 다 들어있죠. 그래서 뭐 미투 운동 때 스스로 이제 그 목숨을 끊거나 아니면 무슨 그 리투아니아의 이상한 나라에 가서 죽은 감독도 있죠. 코로나로.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연예인들을 많이 하니까 연예인들로 이렇게 떠올리게 되는데 얼마 전에 그 뭐 그 코미디언 이제 부인을 강간해서 그 이제 어린 뭐 19살에 그 억지로 결혼을 하고 정신적으로 학대하고 그 뭐죠? 가스라이팅으로 평생을 일관하고 그러다가 그렇게 어 얼토당토 않게 이제 그 생을 마감하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봤죠. 그로 인한 폐가 망신, 자살, 아니면 제명에 못 죽는 비명 행사 이런 악순환의 지옥을 목도하는 시절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모두 행복하기를. 한순간의 잘못으로 상대뿐 아니라 스스로를 죽이는 일이 없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인과응보라는 말을 하고 뭐 선인성과 악인 악과라고 하지 않습니까? 좋은 씨앗을 심으면 좋은 열매가 나고 나쁜 씨앗을 심으면 나쁜 열매가 나오는 거랑 똑같이 아, 그래서 이제 같은 이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끼리 좋은 인연으로 이렇게 만나는 것 또한 우리가 굉장히 이제 그 좋은 업을 좋은 씨앗을 심은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어, 금륜왕은 하늘에도 가신다. 금륜왕은 가장 큰 위신력을 가지고 있어서 동서남북 사천하를 다닐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하늘나라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소유자예요. 그리고 금륜왕과 관련된 아주 자세한 풀이가 이어지는데 친절한 월인석보의 주석을 우리가 봅시다. 어, 그리고 칠보에 대해서도 여기에 금류는 금수래요. 수래를 술위라고 썼어요. 을류는 은술이요. 동류는 구리술이요. 천류는 쇠술이니 네 윤왕이 칠보 천자를 두시나니 그 윤왕이 즉위하시는 날에 칠보가 하늘에서 날아오나니라. 칠보난 7가지 보배이니
금륜보와 여의주보와 옥녀보와 주장신보와 주병신보와 마보와 상보이다. 아까 말한 뭐 금은 뭐 유리, 착어, 만호 이거는 보석의 이름이고 이 이제 이 또 다른 칠보 나라를 세우는데 일곱 가지 보배는 이런 거다. 금술에 여의주 뭐 뜻대로 되는 이제 구슬 많이 보주. 그다음에 예전에는 이상형의 여인들도 보배로 쳤어요. 그다음에 주장신, 주병신, 그 마보, 상보는 다 군사력을 말하는 거예요. 요즘에 뭐 우크라이나가 지금 러시아를 막 이제 그 반격해가지고 뭐 이기고 그런 이야기들도 이 군사력을 이제 지원받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좀 더 살펴보면 금륜보는 1000개의 바퀴살로 이루어져 있대요. 보배로 꾸며서 광명이 해와 달보다도 더 빛나고 왕이 마음속으로 아무 곳에 가고 싶다라고 하면 그 수레가 저절로 거의 타임머신처럼 굴러서 잠깐 사이에 그 사천하를 다 돌아다닐 수가 있대요. 그 수레를 보기만 해도 그 본 나라는 바로 이 금륜왕한테 조복을 하고 그 나라의 금륜왕의 나라에 복속이 된다고 하죠. 여의주 보배는 달 없는 밤에 허공에 달면 그 나라의 변방까지 해와 달처럼 그 보배가 그 구슬이 반짝반짝 빛난다는 거죠. 옥녀 보배는 옷과 같은 여자이니 몸이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이마에서는 청년화 향내가 나고 몸에서는 전단향 향내가 난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구강 청결제도 만들어서 하고 그 요새는 자기만의 향수를 제조해서 또 사용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이제 옥녀보에 해당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음식을 먹어도 자연이 없어져서 배설을 하지 않고 대소변을 보지 않고 그 배설하는 것 자체가 없어요. 여자의 월경도 없고 머리카락의 길이는 몸의 길이와 같고 그래서 지금도 보면 이 터키 여자들도 스카프를 쓰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집에서는 스카프를 벗는데 머리카락이 굉장히 길고 그리고 인도에 가서 보면 정말 자기 키만큼 머리를 기른 그 3단 같은 머리채를 가진 그 인도 여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머리숱도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키는 작지도 크지도 않은 것이 미인. 살이 찌지도 않고 여위지도 않은 것이 그 당시의 미인입니다. 전단향은 어떤 거냐? 몸에 바르면 불에 들어가도 불에 타지 않는데요. 그리고 그 여러 하늘 신들이 아수라와 싸울 적에 팔에 상처난 곳에 전단향을 바르면 즉시 아문대요. 이 향은 고산이라는 산에서 나는 산봉우리가 소의 머리같이 생겨서 우두 전단향 들어보셨죠? 우두산에서 나는 전단나무의 향이 우두 전단향입니다. 그 당시 이상형의 여자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생각해 보면 여성 마네킹 내지 그 AI 요새 뭐 가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처럼 똑같은데 뭐 AI 그 인공지능 로봇이 뭐 배설을 하겠습니까? 그런 것랑 똑같은 걸로 보면 되고 이런 그 월인석보는 또 그 옛날에 뭐 최소한 몇천 년 전에 인도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그 기록들을 다 이제 수합해서 만든 불교 경전 책인데 이게 21세기에 실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인간이 아닌 천녀나 선녀, 이 세상과 별개의 비천상에 나오는 아름다운 그런 인물로 상정을 하고 이 옥녀를 그려낸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 남성의 사고방식을 보여주는 산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 뭐 AI 가수라든지 무슨 허라는 영화 보셨어요? AI 로봇하고 뭐 이제 사랑에 빠지는 그런 이야기 이런 것들이 지금 그리고 얼마 전에 뉴스에는 저기 뭐죠? 아이가 하나 있는 여자인데
남편을 이 AI로 사가지고 달마다 그 사용료를 40만 원씩 내고 있는데 아이가 이제 잠들었을 때 남편이 해주는 좋은 말 무슨 같이 뭔가 이렇게 정신적인 그런 교감을 하는 그런 용도로 40만 원이 너무나 아깝지 않은 그런 남편감이라고 그런 이야기 뉴스를 봤어요. 주장신보. 그러면 주장신보는 부유한 신하이다. 이 장자는 갈무리할 장자, 또 보배 장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왕이 보배를 얻고자 하시거든. 그 신하가 땅을 가리키면 땅에서 칠구가 올라오고 산을 가리키면 산에서 물을 가리키면 물에서 돌을 가리키면 돌에서 칠구가 나온대요. 칠구 우리가 아까 공부한 금은 유리, 파려, 차거, 만호, 붉은 진주. 유리는 아까 뭐라 그랬죠? 황금성이라고 했나? 그 다음에 파려는, 뭐죠? 수정, 크리스탈이라고 했고, 사거는 아까 뭐라고 했죠? 붉은 진주는 산호, 그 다음에 주병신보는 병사병자예요. 병사는 그때 기마병이 이제 대세였기 때문에 말을 탄 병사까지를 주병신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코끼리 부대도 있어서 코끼리, 말, 수레, 보병 네 가지 군대를 다 포괄하는 게 주병신보예요. 그래서 왕이 일천이든 일만이든 무수히 필요하다고 하셔도 눈 깜짝할 사이에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를 뭐 아바타라든지 요즘에 그 신기술로 만드는 영화, 뭐 그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드는 영화로 이 판타지처럼 만들면 얼마나 멋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코끼리 군대는 훈련을 시켜서 싸움에 부리는 코끼리요. 말 군대는 말탄 병사들, 기마병 군대요. 수레 군대는 이제 수레를 탄 병사들이요. 지금으로 치면 뭐라고 할까? 탱크, 장갑차 그런 부대를 말하겠죠. 보병은 걸어가는 병사들. 그다- 어, 그 누가 자꾸만 소리가 나와요. 네. 말 보배는 말의 색깔이 불그레해서 푸르름하며 갈기가 구슬로 꿰어져 있대요. 그래서 솔로 빗기면 낡은 구슬은 떨어지고 즉시 새 구슬이 나오는데 그 구슬이 다 보배겠죠. 울음소리는 한 번 울면 큰 나무를 넘어가며 왕이 타고 나서면 하루 안에 천하를 다 돌 수 있는 무슨 적토마 뭐 이런 건데 숨을 전혀 가쁘게 쉬지 않고 그 말이 밟은 땅은 모래가 금모래로 바뀐대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뭔가 손이 닿는 것마다 그 마이다스 왕의 손처럼 말도 마이다스 왕의 뭐 이제 손처럼 말발굽이 그렇게 되는 거죠. 다 땅을 딛는 곳마다 금이 되는. 코끼리 보배는 코끼리이니 빛깔이 희고 코끼리의 빛깔이 희고 꼬리에 구슬이 끼어져 있고 힘이 보통 코끼리 100마리보다 세고 6개의 상아를 가지고 있대요. 그리고 상아는 칠보의 빛을 띠고 있고 왕이 타면 천하를 하루 안에 다 돌아볼 수 있고 그 코끼리가 숨가빠하지 않고 물을 건너도 물이 튀지 않고 발이 젖지 않는다. 거의 뭐 허공을 걷는 그런 코끼리죠. 코끼리를 타 보셨나요? 저는 이제 몇 번 타봤는데 굉장히 육중하다는 느낌이 들고 산 같은 데도 굉장히 잘 이제 올라가고 내려오는 것도 잘하고 그 힘이 뭐 무지막지 않죠. 머린 속보를 읽다 보면 당시 인간의 상상력의 날개가 어디까지 뻗칠 수 있나를 보여주는 그런 게 느껴지죠. 그래서 저도 모르게 진짜 그래? 그러면서 이제 웃게 되는 그런 어린 속보입니다. 한때 누구나 어렸을 때 옛날 얘기를 들으면서 꿈나라 가기 전에 상상했던 것들이 떠오르는 것 같죠. 인간의 능력 중에 하나가 저는 공상, 상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술가라고 불리는 사람, 뭐 문학, 미술, 음악, 무슨 뭐 여러 가지 그 예술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 상상력, 새로운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그 이제 뛰어난 사람들이죠. 근데 그것도 연습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눈 깜짝할 사이에 금 나와라 뚝딱, 뭐 도깨비 방망이도 여기에서 힌트를 얻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자는 옥녀를 만나는 꿈을 꿀 것이고, 여자는 환원장부를 이제 꿈꾸는 그런 이제 세상에 살고 있고, 우리는 그거를 이제 인공지능 로봇으로 가상 현실에서 또는 실제의 모습으로 이제 탄생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옥녀를 보배로 서술했다고 당시 남성 중심의 사회를 따잡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생각해요. 남자가 썼으니 여자를 그렸을 것이다. 여자가 썼으면 당연히 남자를 그렸겠죠. 그죠? 그냥 대표 인간의 단수로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월인 속보는 한문 본석가보와 석가시보를 토대로 만들어진 책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나 이러한 세세한 주석은 한문을 참조해서 쓸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조상의 사고, 생각들이 정말 진솔하게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그런 글이라고 생각하죠. 가능하면 저는 이제 15세기 최초 조선 스타일 대장경의 낱말을 살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쁘다라는 표현도 앞에 요새 숨을 집어넣으면 숨가쁘다가 되지만, 너무 가쁜데? 이런 표현은 안 쓰죠. 보충해서 표현을 했고, 한자의 사금도 모래금, 그야말로 금모래로 표현을 해서 살려 쓰고 싶었어요. 월인속보를 읽다 보면 순 우리말과 우리 글이 15세기의 조선시대에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또 어떻게 쇠퇴하고 몰락해서 사라지고 지금 21세기에 이 한자로 또 국적불명의 외래어 범벅이 된 우리의 그 한국어의 정체성을 생각을 해보게 되죠. 말의 힘은 나라의 힘이고,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한글을 지키려고, 우리말, 우리 이름을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했었던가, 우리의 선조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말의 힘이 국력이다. 잃어버린 모국어를 찾고 싶은가? 월인석보를 매일 낭독할 일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네, 어떠셨습니까? 오늘 뭐가 기억에 남으시죠? 음. 임효미 선생님, 오늘 뭐가 제일 기억에 남으셨어요? 네, 다 좋았는데, 아까 교수님이 보여주신 PPT 자료에 카자흐스탄에 가서 하신다는 그 자료 네. 보고, 세상 우리가 정말 대단한 공부를 하고 있구나를 다시 한번 느꼈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그런 자부심과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이게 너무 모범답안인데요? 아니요, 진짜요. 진짜 어, 그런 마음이 들었고, 처음 볼 때는 몰랐던 그런 어휘들이 교수님과 다시 한번 공부하면서, 진짜 이게, 나 좀 봐줘. 얘네들이 그렇게 떠드는 것 같아. 그 단어들이. 눈에 확확 들어오네요. 그리고 제가 글을 쓰노라면, 이 월요속보에서 이때 접했던 그런 글들을 조금 가능한 한 좀 많이 쓰려고, 네, 제발 그렇게 네, 해주세요. 노력을 하니까 제 글을 읽는 사람들이 굉장히 독특하고 화려하다 그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러세요? 네. 그런 글들도 그러면 우리 카톡 단체방에 한번 올려주세요. 저는 그래서 그 월인석보 시리즈나 훈민정음 시리즈로 시를 연작으로 써볼까?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 아까 가쁘다라는 표현은 요즘 잘 안 쓰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근데 앞에다 숨자만 하나 붙이면 숨가쁘다. 아직도 쓸 수 있는 말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살려서 쓰는 그런 뭐 시라든지 수필이라든지 뭐 소설이라든지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음, 고영희 선생님은 뭐그 공지해 주시느라고 열일하고 계시는데 뭐가 제일 기억에 남으시나요? 네. 전 제 전공이
음, 국어 교육 쪽이어가지고, 네, 음, 옛날에 좀 했던 기억도 나고, 음. 네, 그래서 재미있었어요. 네, 네. 예. 하여튼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이걸 진짜 오늘에 되살릴 수 있나? 아, 음, 국어 쪽으로 그 활동을 하시거나 음. 전공을 하신 분들은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현실 보살님은 어떤 게 제일 기억에 남으세요? 다 재밌었고요. 네, 마지막에 우리나라 지금 현재 국적 불명의 외래어 범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네, 많이 동감하고요. 음, 시내에 실제로 나가보면 간판이 거의 다 영어로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그게 안타까웠었는데 여기서 지금 교수님이 그렇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동감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원수연 보살님은요? 네, 저도 이현실 그 보살님 그 뜻에 거의 이렇게 음, 상유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지금 우리 그 젊은 세대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보면 이제 지금 우리 세대하고 전혀 국적불명의 이렇게 언어가 돼버려 갖고 도대체 정말 앞으로 우리나라의 그 언어 자체가 어떻게 될까 걱정도 되고 심히 그 불안스럽고 네. 예, 그런 염려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교육을 통해서 자꾸 뭔가 이렇게 좀 활발히 이렇게 다시 활성화되고 이런 그 계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또 이런 그 생각이 듭니다. 네, 그 거의 뭐 외계인 말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서로 소통이 안 되고 있죠. 근데 제가 음. 아까 이제 그 트래킹 얘기를 잠깐 하지 않습니까? 제 또래의 이제 외국인 여자 선생님은 말도 안 된다고 막 이제 저보다 더 흥분을 하고 화를 내셨는데 이제 갓 자식된 젊은 여선생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아니, 그 운전해주고 트레킹 데려갔던 사람이 그만큼만 내라고 해서 그만큼을 냈는데, 뭐가 문제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 이래서 이게 세대 차이가 나는구나. 그러고 속으로 깜짝 놀라고, 아, 그런가?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나? 내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우리 딸한테 해준 얘기를 한 거예요. 너 같으면 그 돈 받고, 받고 싶겠냐? 나는 안 받을 거다. 근데 그 사람이 마음이 착해서, 그 돈을 달라고, 몇 번을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이라도 그러면 이제 부담스럽지 말라고 달라고 하고 그 돈을 받은 그 사람의 포용력을 생각을 하게 된 거고, 나 같으면, 그 돈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안 받는 게 낫지. 그거는 그 사람을 굉장히 모욕한다고 나는 생각 그 선의를 선의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찮게 여긴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 또 그 말뿐만 아니라 사고 방식 자체도 그렇게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이제 알게 된 거죠. 제가 지금 정봉길 보살님하고 조은숙 보살님을 시키려고 했는데 막 하도 왔다 갔다 움직이시고 그래가지고 소리 하울링이 날까봐 못 시키겠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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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 만나서 정말 반가웠고 다음 주에는 카자흐스탄 갔다 온 얘기 제가 이제 일요일 날 밤에 오니까 화요일 날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네, 다녀오세요. 감사합니다.